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9월 21일 수요일 FOMC를 하루 앞둔 시간이 밝았습니다. 미국은 21일 오후 3시에 발표를 하게 되죠. 자, 금리를 얼마를 올릴 것이냐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눈치 보기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이번에는 FOMC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연준이 강펀치를 날렸고, 그 강펀치가 시장에서 드디어 먹히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에서 제목은 엇 100bp 했는데 100bp가 있었어요. 그래서 엇 100bp고요. 미국은 아니었어요. 미국은 아니었고 스웨덴 중앙은행이 100bp를 올렸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야, 이젠 75bp가 기본인가? 네. 자, 스웨덴 중앙은행이 캐나다에 이어서 10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0bp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일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더라고요. 중위 소비자 물가 등등등 발표되는데,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에는 7.6%였는데요. 이번에 100bp 올렸습니다. 물론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지긴 했습니다. 7.0%로 예상 7.3보다 더 떨어지는 7.0%로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나타났는데요. 떨어진 거 아니지? 7% 오른 거니까 7%가 낮은 건가요? 낮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그럼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어디인가요? 이론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물가 목표치는 2% 블라블라입니다. 자, 그런데 전월 대비 빠졌지만 7.0%면 100bp를 올린 중앙은행 입장에서 원하는 만큼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캐나다는 어떻게 할까요? 캐나다는 강경한 노선을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스웨덴이 100bp를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스웨덴이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물론 자기 독자 노선을 가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는 이 상황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경 노선을 철회할까요? 철회하지 않겠죠. 저는 시장이 이것들을 오늘 인지를 하게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리를 보여줬다. 그래서 시장이 과거 같았으면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끝났을 시장이 오늘 하락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finbiz.com을 통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만 독야청청입니다. 애플만 독야청청 잘 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애플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애플 다음으로 테슬라가 보이죠. 테슬라가 덜 빠지고 있다. 남들보다는 덜 빠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배당을 훨씬 더 주겠다. 기존보다 9점 몇 %를 더 올려서 분기 배당을 주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0.85%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경색시킨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죠. 라가르트 총재께서, ECB 총재인 라가르트 총재께서 어느새 매파가 되셨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게 나타날 때 통화정책의 중요한 역할은 충격이 경제 전반에 작용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핵심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디다 고정이 되느냐가 문제죠. 위로 올라가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빠질 것이다 라고 고정이 돼야 되겠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즉 중앙은행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거는 ECB만의 문제가 아니고 캐나다의 문제이기도 하고 스웨덴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게 오늘 장에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위로 고개를 쳐들 준비를 빳빳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여버리려면 어디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인가? 그러면 연준의 말이 뻥카가 아니었고 블러드의 말이 뻥카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시장이. 그죠? 야, 그 비둘기셨던 역대 최강의 비둘기셨던 라가드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겠다는 ECB의 결의를 나타내는 핵심 도구. 와, 이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려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속도도 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지 않고 임금과 물가의 동반 상승이 촉발하면 충격이 사라진 후에도, 즉 인플레이션 충격이 사라진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전쟁 충격이라든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올리는 요소 뭐 이런 충격이 되겠죠. 그런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 있으면은요. 정책을 정상화하고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의 2%대입니다. 2%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금리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금리 인상 속도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2가 이 지경입니다. 22가 이 지경이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자들이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 자, 일단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지 않으면 상황 복잡해진다. 골 때리는 상황 온다라고 중앙은행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보여지죠. 자, 그래서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금융시장으로 이걸 전이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죠.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금리가 막 올라갈 거야, 뭐가 막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 죽어버렸어? 그러면 근데 그 돈을 안 풀어. 금융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융시장은 이제는 당분간 뭐가 없겠구나. 지금은 여전히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은 야, 금리 인상만 멈춰봐. 야, 금리 이제 내년에 인하만 해봐. 우리 바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면서 이런 그 금융시장의 기대도 같이 꺾이는 수준을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권 시장은 제가 좀 이제 안정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우하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 우하향 가파르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거의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단기 금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독일 국채 금리는 미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이러고 있고 각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은 미국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22에도 나오는 게 서로 같이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캐나다에 나오는 건 뭐 여기는 안 나오나?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열일을 하게 되는 거는 모든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자, 그러니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채권 시장은 화들짝 놀래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준금리를 3.5% 하겠다는데 2.6% 10년물 금리가 말이 되니? 이 3.5가 안 되더라도 3. 블라블라 돼야지라는 게 이제 저의 이야기였어요. 얼마 안 된 얘기인데 그게 아마 6월 달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물이 3. 거의 6을 왔어요. 3.569%. 전일 대비 대략 한 7bp 정도가 올랐습니다. 7bp는 적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7bp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맨날 두 자릿수로 움직이니까 적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정은 된 것 같지만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락의 폭이 너무 커요. 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니 가격은 떨어진 것이죠. 2년물은 3.94에서 3.97로 얘도 한 3bp 가까이 금리가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1년물 금리는 4.049에서 4.30으로 오히려 한 2bp 가까이 금리가 좀 빠졌습니다. 30년물은 3.51에서 3.57로. 자, 장기물도 꽤 올랐어요. 이거 6pp나 올랐으니까. 장기물도 꽤 오르고 단기물도 올랐는데 이번에는 장기물이 올랐다는 건 이제 정확한 금리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느끼면서 시장이 프라이싱, 가격 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년물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연준이 4%까지 금리를 올리고 좀
이렇게 쭉 끌어갈 거다 시간을.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그걸 느꼈다라는 것이죠. 금리를 올려고 나서 쭉 옆으로 길 것이다라는 점. 10년물 그 독일 금리가요. 앞서 라가르트 총재가 이렇게 매파적 발언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1.79에서 1.92로 네, 10bp가 넘게 올랐어요. 13bp 정도?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였고 0%대였어요. 이 금리가 하루에 10bp가 올라간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퍼센테이지로는 뭐 거의 1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금리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중앙은행의 강경한 태도가 연말 연초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의 금리 기준점을 상향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9월달 금리 결정은 시장에 이미 녹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FOMC는 이미 다 녹아 있고 별일 없을 것이다. 오히려 75bp 확률이 높다고 보고, 실제로 75bp를 하면 100bp를 하면 시장 꺾입니다. 근데 75bp를 하게 되면 역시 75bp네 하고 살짝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이 보통 우리가 이번에 75bp 하면은 세게 먼저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50bp, 25bp 하면서 대체적으로 4% 언저리에서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중앙은행의 태도, 뭐 스웨덴, 캐나다의 금리 올리는 폭,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4.0%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시장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분위기는 뭐냐면 연말에는 무조건 4자를 볼 것이며 4.0% 내외를 볼 것이며, 그러니까 4자를 무조건 볼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4자 이상도 볼 것이고 그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채권 시장에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다시 한번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게 된 것이고, 주가도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4.5%가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빠진 것이고, 유가도 이러면서 얘들 진짜 자해공갈단 아니야? 유가 입장에서 보면 얘들 왜 이래? 그냥 경기 죽일 모양이네? 하면서 유가가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의 하락은 되게 잘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도 강세였고 금리도 많이 올리며,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 WTI 유가 같은 거 꽤 많이 빠졌어야 할 것 같은데 84달러니까요. 물론 이제 며칠 만에 이제 다시 저점을 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정황적인 상황들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세고 유가의 저항력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2%대까지 갈 것이냐 라는 건데, 그럼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3% 정도까지 빠진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골디락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만 빨리 떨어지면.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금리가 고원지대에서 꽤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일단 인플레가 여러분 쉽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오늘 소비자 물가를 보고인데 이거 만만치 않다. 그리고 우리가 렌트비를 통해서도 알아봤죠. 렌트비는 1년 계약이 주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 거에 따라 렌트비가 갱신되고 있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의 렌트비는 전년 대비 당연히 올라 있었겠죠. 전년 대비 집값이 올라 있으니까. 20대도 CK서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20%에서 조금 밀려서 18%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18% 올랐습니다. 18% 올린 가격이 반영이 안 될까요? 당연히 그 은행 이자 돈도 더 쓰게 될 것이고, 가격이 오른 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렌트비 전가는 되니까 렌트비가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 미국에 계신 특파원들이 말씀해 주시듯이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렌트비는 하나도 안 떨어진다, 오히려 오른다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도대체 렌트는 언제 떨어질 것이냐? 집값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렌트비도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시점은 연말 연초 이후로 그 시점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 느리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인플레가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고원지대에서 상당 시간을 버틸 것이라는 거를 시장이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진 것이고 채권 가격도 상당폭 빠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희망은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든가, 예를 들어 75달러 이하, 70달러 이하로 훅 떨어져 주든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금리가 올리는 그 시점부터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상승률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으로 몇 개월 안에 온다던가 뭐 이런 게 온다면 됐구나 이런 상황이 오겠죠.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표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건축 승인 건수. 자,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8월치가 나왔는데 151만 7천 건, 예상 161만 건, 이전은 168만 5천 건이었으니까 주택 건축 승인이 떨어지고는 있다. 확실히. 전월 대비로는 허가 건수는 10%나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0.6% 빠졌는데요. 8월치 기준으로 전월 대비 건축 허가 건수는 10% 빠졌고요. 반면에 주택 착공 건수 전월비는 오히려 12.2% 증가했어요. 근데 전년 대비로는 0.1% 빠졌습니다. 근데 전월에 10.9%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안 했던 걸 이번에 아마 목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미국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오히려 착공은 좀 늘었습니다. 착공 건수는 8월치는 157만 5천 건, 이전에는 140만 4천 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혼조인데, 전년비로 되고 보면 착공 건수가 이렇게 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 건수 앞단에 있는 승인 건수는 확실히 좀 줄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승인 건수 전 단계의 허가 건수는 전월비 10%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월에는 0.6% 빠졌거든요. 확실히 이제 이게 8월 기준으로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에서 경색이 되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가 건수, 승인 건수, 착공 건수의 흐름들을 보면 확실히 선행 지표들은 빠지기 시작하는데 뭐 현재 지표라든가 후행 지표들은 조금 늦게 빠지는 것들이 그런 게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생각보다 늦게 빠질 것이고, 자, 그렇다면 렌트비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연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으니 금리를 세게 올리는 상태에서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시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원자재 가격들을 살펴보면 WT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4달러대 초반까지 밀렸고요. 브렌트는 어제 91.7에서 90.9, 금값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1685에서 1673인데요. 아무리 봐도 구리 가격은 금 가격은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달러 강세는 반영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반영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비트 자산, 암호 자산의 일부 자기의 역할을 좀 뺏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관찰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금값이 안 오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달러가 강세되면 당연히 금값이 오를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이런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자기의 역할을 조금 뺏긴 게 아닌가 싶고, 비트코인은 19,000달러가 깨지면서 18,950달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곰곰이 혼자 엊그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중요 요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하긴 했었다는 얘기는 좀 들렸죠. 물론 이제 피해자가 지금은 훨씬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과거 가격으로 회귀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걸로 워낙 상처를 당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비트 자산은 이익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자산이 된다는 거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자돈이 없는 자산은 굉장히 불리해진다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